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황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군을 잘 지고 계셨으면 사실 오늘 힘들 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현물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거기다가 기관까지도 오늘은 매수를 좀 안 받쳐줬기 때문에 투자 심리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0.7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형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에서 1.8%에 급락이 떨어졌죠.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시장은 대형주 주도 장선인데 대형주가 꺾이면 중소형이 올라갈 것이다. 아니라고 그랬죠. 대형이 꺾이면 중소형은 더 빠진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전에 중소형 코스닥이 강세에 뛰었으니까 대형이 지금 잠깐 움직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된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자, 오늘 아무래도 많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빠진 이유를 가장 크게 제공한 애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동안 시총이 많이 빠져가지고 대형주라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 돼버렸었는데 시장에서 사실 생각도 안 했어요. 저도 아주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서 쳐다도 안 보고 있었는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15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업 손실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이게 연결이 돼버려요? 중동에서 저가수를 받았던 것이 문제되었다. 이 문제가 다른 중동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건설사들까지도 앞전에 빅베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이제 손실 부분이 커진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주도 어떻게 돼요? 다 빠지죠. 거기다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합병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으니까 삼성중공업 역시도 같이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건설과 조선은 산업재를 얘기하는데 기계라는 산업재 섹터까지도 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실적의 여파가 시장에서 영향을 다 미친 겁니다.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사실 저는 유상증자까지도 대규모로 한다고 하는데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총이 한 1조 정도를 살짝 넘어갔어요. 근데 앞으로 유상증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 관심에서 아예 빼버리신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자, 오늘 또 하나가 있었죠. 오늘 이제 이야기하기로 했던 부분이 현대차 실적 결과에 따라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현대차가 왜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총에서 2위인 기업이기도 하지만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IT에서 삼성전자가 대표를 하고 자동차에서 현대차 대표를 하고 화학에서는 뭐 LG화학, 은행에서는 신한지주, KB금융. 왜냐면 가장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1조 5,700억이었었는데 예상치를 거의 부합했다고 얘기를 하죠. 1조 5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실제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해줘요. 제가 왜 이 전략을 현대차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드렸었냐면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환율 효과가 있으니까 좋을 것이다? 아니죠. 당연히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중국에서의 차량 판매가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대로 안 팔렸었고 그리고 신차 사이클 언제부터 들어와요? 4월 때부터 들어오고 중국에서 본격적인 판매도 4분기부터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오늘 실적이 예상치에 소폭 하향 부합 정도 수준이지만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오늘 지수가 빠져도 약부합 정도, 보합권 전후로 그대로 끝난 거죠. 그러면 왜 4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되고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밸류제의 메리트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앞서 전략을 그렇게 세워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니까 결국 시장을 버틴 게 누구냐? 은행주, 삼성전자, 현대차. 거의 대부분 뭐예요? 시장을 대표하는 시총 상위주들. 이 좀 버텼어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재 섹터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이 많이 떨어지는 데들 또 어디입니까? 딱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내수. 이상하죠. 분명히 시장에서 경기 민감은 안 된다. 경기 관련주는 아직까지 안 된다.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되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대안주라고 내수주를 투자를 해야 된다 했었는데 결과는 내수가 더 안 좋죠. 왜?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적이 개선된다는 성장성이 있었는데 성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같이 시장에 빠지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205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안착 못하고 중국 증시가 어저께 장 마감할 무렵에 4% 급락이 떨어졌다가 3% 하락으로 마감이 되고 불안할 때가 되셨어요. 오늘 현대차가 실적이 잘 나와서 현대차가 지수를 끌고 가서 넘어가 줬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분명히 불안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자? 현대차, 글로벌 증시, 중국과 미국 이쪽이 괜찮으냐 아니냐 이걸 따지자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시장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발생된 거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나면은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부터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중국이 앞전에 시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크게 빠졌었죠. 그리고 7월달, 8월달 글로벌 증시 전체가 하락을 크게 떨어뜨릴 때 요인이 뭐였어요?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고 모두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중국이 왜 빠졌습니까?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폐입될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이 나왔죠. 그럼 이건 뭐예요? 중국의 경기 둔화 연관이 없죠. 우리가 월요일날 뭘 갖고 얘기했습니까?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6.9%, 예상치보다 괜찮다. 제가 그때 그랬죠. Not bad. 나쁘지 않다. 괜찮게 나왔다. 중국에 대한 경기 우려를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어저께 중국이 빠졌다. 왜 빠졌는지 알았어요. 아, 경기 둔화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 빠졌다는 부분에서 우려할 부분이 아닌데 오늘 우리나라 장이 2시 반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또 장중에 한 1% 가까이 하락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하락이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시장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모르니까 다 왔나 보다, 빠지나 보다, 겁난다,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중국 차트하고 그 다음에 미국 차트하고 이런 글로벌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자고요. 사실 차트로 보는 게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국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중국이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앞전에 중국이 엄청나게 가열해서 올라갔어요. 6월달까지 아주 중국이라는 증시는 핫하다 핫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뜨거울 정도였었는데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용으로 갔었죠? 무너진 거예요. 신용이라는 부분이 떨어졌는데 이게 한 번에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상가 패턴을 만들고 상승하라 반복하다가 무너졌죠. 상가 패턴을 깨버렸죠. 이때 주목할 게 뭐였어요? 거래량 자체가 하락 추세였다. 거래량 하락 추세니까 이탈할 가능성 당연히 높았겠죠. 그러고 나서 떨어지고 나니까 결국 시장에서 2단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가 패턴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간에서 끝날 무렵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증가세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리대에서 돌파가 나오고 반등이 제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구간대가 저점 대비해서 한 12% 정도의 상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거를 어저께 위안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려왔는데 이 지지받는 자리가 무슨 자리? 직전에 고점 라인 때 지지를 받은 자리죠. 오늘 장중에 시장에서 1% 가까이 하락할 때는 어저께 저점보다 좀 더 높은 앞전에 박스권을 돌파할 때 거래가 실렸던 이 종가 자리가 그대로 지지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차트상에서 그림 보면 어떻게 돼요? 상가 패턴, 돌파, 지지, 상승이 가능한 그런 그림인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 시장이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빠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중국이 빠졌다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투자 심리인데 투자 심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어저께 딱 이렇게 된 거죠. 2050포인트 돌파를 했는데 안착 못하고 내려왔어요. 중국은 빠졌죠. 어저께 미장도 빠졌어요. 오늘 우리나라 장도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끝났나 보다. 아니란 거예요. 실제로는 시장에서 오늘 대형주 지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이미 그림 자체가 다 망가졌어요. 근데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격을 좁히는 양호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대형지수 같은 경우 저는 뭐라고 하냐? 오늘 같은 날도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미증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미증시 차트를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미증시 차트는 앞전에 7월 달에 시장에서 미증시도 잘 갔었죠. 나스닥입니다. S&P하고 다우까지 다 보면 좋긴 한데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자, 7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상승 추세 라인대를 이탈하면서 급락을 떨어졌죠. 어마어마한 급락 떨어졌습니다. 미증시가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급락 떨어졌던 거가 드물었어요. 거의 고점 대비해서 시세 종가 기준으로는 13%지만 15% 이상 빠졌었거든요. 왜? 미증시도 그동안 차익 실현 욕구를 하고 싶었던 것이 차익 실현 욕구와 더불어서 경기 둔화 우려 막 이것저것 안 좋다는 게 부각이 되면서 무너졌던 거예요. 얼마 동안? 26거래일 동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과매도가 나왔으니까 급반등이 나왔죠. 근데 급반등 나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직전에 저점 라인대가 저항이 되니까 다시 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차트가 제가 보여져 있지만 여기까지 빠졌을 때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미증시 저점 깰 수도 있다. 아니죠. 뭐가 나옵니까? 가격 조정이 얼마? 26거래일. 기간 조정이 얼마? 26거래일. 즉 26, 22, 26이라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서 대등 수치가 마무리된 날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 상승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상승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와서 올라왔다가 어저께 빠졌죠. 근데 현재까지 얼마 상승했습니까? 16거래일 상승했죠? 그러면 앞서 52거래일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거쳤으면 16거래일 동안 상승 부족하죠. 어느 정도? 보통 26거래일 정도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서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지지라인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만들었던 자리대를 언제? 며칠 전에 지난주에 돌파가 나오고 나서 뭐합니까? 지지를 받아주죠. 그러면 지금 현재 모양 뭐예요? 돌파, 추세 지지, 그리고 다시 한번 5,000포인트랑 가격대를 갈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빠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단에 매물 지지 라인이 많으니까 지지를 받으니까 크게 급락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이 큰 중국과 미증시 차트를 확인하면은 오늘 증시가 빠질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오늘 시장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이슈로 해서 떨어졌지만 시장은 변화되지 않았다. 대형주 중심의 시장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 증시 말고도 또 기준을 잡을 수 있냐? 있죠. 우선은 미국에서 하나 더 보고 갈게요. 공포지수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까지도 보고 갈게요. 변동성 지수는 뭘 의미하냐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급락이 떨어진다는 얘기하는 거고, 변동성 지수가 떨어진 때는 뭐예요? 시장 자체가 안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전에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기 전에 어떤 그림이 나와요? 쭉 20 이하에서 놀다가 삼각 패턴에서 급등이 나와버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요. 그때 미 증시가 기간 조정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변동성 지수는 상승, 급락, 그리고 상승폭의 절반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같이 미증시에 봐줄 때 괜찮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저께 좀 올라갔지만 얼마입니까? 16.7이죠? 그가 뭐예요? 20 이하에서 노니까 현재 시장은 리스크가 크게 터질 것이 아직까지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가 단순히 오늘 빠졌는데 그래도 괜찮아 막무가내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거 그리고 자료, 이런 시장 판단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0포인트가 깨질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 깨지면 들어가렵니다. 그 2,000포인트가 깨진 때 누가 실제로 깨지냐 안 깨지냐 기준을 누구로 잡아야 돼요? 삼성전자를 잡는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날에 이 프로 말고 다른 프로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추가로 더 샀습니다. 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서스가 예상치 상향가율이 높아 보였으니까. 컨센서스 자체가 7조 7천억에서 6조 6천억까지 떨어졌었고, 그리고 환율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87%거든요. 환율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밸류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강하게 돌파 나왔죠. 그때 제가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2000포인트 돌파 여부는 삼성전자가 지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죠. 삼성전자가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삼성전자가 이날 실적 발표한 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8% 급등이 나와요. 근데 이날이 어떤 자리였었냐? 실적 발표하기 전날, 즉 하락 추세 때에서 돌파가 나오냐 못 나오냐의 그 기로였던 거예요. 이 자리를 갭으로 돌파했으니까 뭡니까? 돌파 갭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뭡니까? 삼성전자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요 라인대를 돌파하고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128만 원이죠. 삼성전자 돌파가 나왔던 때가 122만 원에서 124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꺾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형주 중심의 장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장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중소형 코스닥과 달리 대형은 약세 뛴다. 누가? 삼성전자가 꺾여야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거를 잡는 겁니다. 시장은.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오늘 같은 날도 삼성전자 혼자 올라갔으니까 지수는 안 좋아. 삼성전자가 아주 똥주라고. 왜 똥주예요?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몇 년 만에 이렇게 8% 급등 나왔다? 새삼스러운 일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5% 이상 올라간 날은 다른 거래소 대형주들 다 쉽니다. 웬만한 중소형 코스닥 다 쉴 수밖에 없어요. 하루 이틀 아니에요. 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30%가 되기 때문에요. 삼성전자를 모른다 시장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튈 줄 몰랐다 강세 뛸 줄 몰랐다 시장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놓고 삼성전자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소외받는다. 소외받을 짓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 사면 되지 왜 안 사요? 그러면 뭐예요? 삼성전자 2000포인트 돌파의 주역, 2000포인트 지켜주는 주역은 누구? 삼성전자. 대형주 시장에서 IT가 강세에 뛰고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시장. 대형주가 약세 뛴다? 누가 때문에 약세 뛴다? 누가? 삼성전자 122만 깨지면은 그때 약세 떨어진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견조했죠. 뭐예요? 시장은 아직까지 견조하다. 기준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오늘 증시가 빠져요. 빠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수 본격적인 조정 대비해야 되는 거 그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누구를? 삼성전자를. 해외 증시는 변동이 세고 해외 증시는 어려워. 그럼 여러분 삼성전자를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기준 세우시란 말이에요. 기준을. 대형주 매매는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대형주 매매는 아주 천천히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형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앞서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렸죠. 왜? 대형주는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에요. 무게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굵직하기 때문에 어떻게 갑니까? 갈 때 차근차근 가다가 그러다가 A전자처럼 호재가 나오면 한 번씩 뚱 뛰고 또 쉬었다가 가요.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 개별주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가볍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막 쫓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요. 시장이. 근데 대형주는 아니란 말이죠.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다. 수익이 안 난다. 시장에서 대형주가 가니까 나 완전 소외됐다. 뭐예요? 시장을 모르니까. 대형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차분하게 천천히 눌림 잡으면 돼요. 저는 그래서 늘 방송에 나올 때마다 대형주 매매는 천천히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올 때 잡는 거예요. 눌림을 잡고 저가 매수를 잡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우리 밸류 한번 보고 갈까요?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나 없나? 밸류를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삼성전자가 제가 그때 들어갔던 이유가 간단해요. 삼성전자 제가 주가가 굉장히 쌌어요. 보십시오. 삼성전자의 12개월 트레일링 PBR.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09년 저점, 2012년 저점, 그리고 지금이죠?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삼성전자가 생방이나 이렇게 너무 티가 나죠? 물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는데. 자,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컨센서스에 부합만 해줘도 뭐다? 너무나 싸다예요. 그러니까 밸류적으로 뭡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예요? 자신감, 근거를 가지고 공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밸류 보는 게 어렵다, 또는 시장 자체를 보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자신감 있게 근거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놀라셨죠?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갔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일 리허설을 하고 목을 쉴 새 없이 떠들다 보니까 목이 요즘 조금 힘들어요. 다음 주 되면 좀 주말 쉬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도 똑같아요. 힘들수록 뭐예요? 좀 쉬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내일은 중국에서의 구매자 관리지수 발표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다음 주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중국에서의 오중선해, 그리고 FOMC 회의가 있죠. 거기에 따른 전략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깡센클럽 강지현 전문가였습니다.